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끝난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는 다시 신냉전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죠. 남과 북도 오늘 각각 당시 자기 우방들과 정전 7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죠. 우리는 북한의 침공을 유엔군과 함께 막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겁니다. 우리 정부 초청으로 부산을 찾은 21개국 유엔 참전 용사들은 70년 만에 전우들과 재회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젠 지팡이와 보청기에 의지해야 하는 백발의 노병이 됐지만 전우의 묘비에 바치는 경례는 절도가 넘쳐 흐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낸 70년 전 그 전우회는 이제 뜨거운 눈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보내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in Korea. Thank you so much. I'm so honored to be here and to see what your country has done.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 파견됐던 21개국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이 유엔군 첫 파병지였던 부산에 모였습니다. 한 노병은 손수 종이에 적어온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어루만지고 다른 노병은 옛 전우의 묘역에 흰 국화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And they gave it to all the Canadian vets to put on a grave here, and I asked permission for me to put it on my buddy's grave. I think it's a beautiful setting.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이 노병들에겐 큰 감동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It's my first visit back to Korea since 1954, and the transformation is a remarkable tribute to all of you. Well done. 전날 열린 기념식에선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탤런트 우승자인 콜린 태커리 옹이 부산에 잠든 전우들에게 아리랑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두 각별히 정전 70주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늘 부산 유엔군 위령탑에 참배했습니다. 연 이틀 참전 용사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도 별도의 포고문과 성명으로 한국과 함께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일동 묵념. 윤석열 대통령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참전국의 헌신에 감사하며 한미 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포고문을 내고 한미 동맹의 뿌리가 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이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고, 윤 대통령도 한미 동맹이 전 세계 평화의 핵심축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날 윤 대통령은 73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참전용사 7명의 유해를 거수 경례로 직접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떠나는 운구 차량을 향해서도 거수 경례를 유지하며 최고의 예를 갖췄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은 오늘을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러니까 전승절이라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당시는 중공군이었죠. 지금 중국군 묘지를 참배했고요. 그리고 북한을 찾아온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직접 무기도 소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축하 공연을 관람하며 대내외의 밀착을 과시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는 무기 전람회를 찾아가 각종 전략 무기들을 직접 소개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부터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 공격기 리퍼와 매우 유사한 무기까지 선보였습니다. 우방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판 NK 방산 영업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 군인들의 묘, 열사묘에 이어 중국군 묘지도 직접 찾아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참배한 겁니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계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도 전달받았습니다. 북중러가 한자리에 모여 전승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밤 대규모 군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러시아 국방장관을 영접하고 열병식에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남북은 갈라졌죠. 우리 여야도 갈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비핵화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우리 국민은 종전을 원한다면서 종전 선언 결의문을 냈습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정전 70주년인 오늘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어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안보를 담보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김기현 대표는 SNS에 가짜 평화쇼로 북한의 퍼주기와 굴종으로 일관한 정권 때문에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이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종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종전을 얘기하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합니다. 국민은 한반도가 하루빨리 평화 경제 시대를 맞기를. 민주당이 지난 18일 남북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 국민의힘은 오늘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요즘 전 세계가 기술 전쟁인데요. 중국이 삼성 기술을 사냥감 노리듯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한 중소기업 업체의 직원들을 붙잡았는데요. 그들을 조사해보니 이미 이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중국에 수십 차례 프로그램을 팔아넘긴 뒤였습니다. 그리고 500억 원을 챙겼습니다. 먼저 송진섭 기자입니다. 경찰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의 핵심 기술 유출을 포착한 건 지난 2021년입니다. 당시 LCD 사업 철수를 결정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의 생산 설비를 통째로 중국 업체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한 시스템 개발 업체가 공장 운영 기술을 빼돌리려다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매각 때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합니다. 최적의 온도와 압력 등이 담긴 일명 레시피가 유출되지 않게 하려는 건데 운영 시스템 포맷을 담당한 해당 업체가 핵심 기술을 지우지 않고 몰래 남겨뒀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LCD 제작 공법은 삼성이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설비뿐 아니라 응축된 제작 공법까지 함께 넘어갔다면 중국 업체는 시행착오 없이 삼성 수준의 LCD를 단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술 유출도 잡아냈습니다. 해당 업체 전 대표이사가 삼성이 소유권을 가진 LCD 공장 운영 프로그램을 70여 차례에 걸쳐 여러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렇게 챙긴 돈만 500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 측은 기술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장비 안에 있는 로고 파일을 그냥 잠깐 바깥으로 폴더로 빼놓은 거예요. 설치할 때 가가지고 좀 쉽게 편하게 이제 일을 하려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해당 업체와 전현직 직원 4명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이번 달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놀랍게도 삼성 임원조차 삼성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임원급 연구원이 중국의 핵심 기술을 넘기다 잡혔는데요. 임원들만 볼 수 있는 고급 자료에 접근해 사진을 찍은 뒤 직접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넘겼습니다. 이 백승현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중국이 대체 얼마나 주기에 이렇게 스파이처럼 기술을 넘기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매각 작업 총괄을 맡았던 50대 A씨. 그는 삼성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지난 2021년 5월 LCD 생산 규모 중국 1위이자 세계 2위인 경쟁업체 산하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원은 이직 2달 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내부 자료 13건을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회사 밖에서도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분석 자료 등으로 소수의 임원급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기밀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특히 유출 자료 내용을 직접 중국어로 번역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문서 13건 중 2건이 실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세후 2억 원대 연봉에 자녀 교육비 등 중국 체류 비용까지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직 가까워진 시점에 중국에서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지난 3월 영업비밀 무단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하는 기자 하자 사회일보 최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자, 대체요 중국에서 얼마나 주기에 이렇게 국보급 기술들을 넘기는 거예요?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이 삼성 임원급 연구원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당 임원의 경우에는요, 근속 기한이 20년이 훌쩍 넘은 수석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제안받은 연봉은 세후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치 성과급과 포상금을 합치면 연봉이 넘는 수준의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활비와 월세 지원금을 고려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녀 1인당 3,600만 원씩 교육비도 지급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정작 해당 임원은 내가 삼성 소속일 때 받았던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며 돈 때문에 기술 유출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저 정도 수준의 제안을 하는 거, 네. 이게 뭐 특별하게 많이 주는 겁니까? 업계 관계자에게 그래서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대형 OLED 업무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5배 이상의 연봉을 제안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 지원도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만큼 최근 중국에서 이 국내 인력을 빼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취재해보니 이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삼성 임원이 가입했었던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계정을 경찰이 살펴봤는데 이 임원이 자기 경력에 삼성에서 근무한다는 걸 적어뒀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서 해당 임원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한 흔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금전적 보상을 앞세워서 다양한 경로로 이 유혹의 손이 뻗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술 경쟁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유독 인력 유출을 많이 하는 듯한 감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이 연구 인력을 데려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쟁국 입장에서 기술 인력을 빼가고 기술 개발 노하우를 유출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격차를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요, 이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 자료를 중국에 빼돌리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정 배치나 설계도 같은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력을 빼내면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두뇌와 정보, 노하우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 한 명을 포섭해서 사실상 공장 전체를 복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건 인력 자체가 아니라 인력이 갖고 있는 특정 공정이나 설계도 같은 핵심 기술이라면서
쓸모 없어지면 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쓰다가 버리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엄격하게 맞습니다.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법 중에는요, 이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술보호법을 보면은 우리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반면 미국과 비교했었을 때 미국은 이 경제 스파이법에 따라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서 최대 3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헐거워서 실제 처벌 수위 역시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가 한번 들여다볼 대목 같네요.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장관급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엔 산업부를 포함한 2-3개 부처의 장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처분 이후 2달가량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한 겁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한 야당 공세도 나올 만큼 나왔고 해명이 된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판단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르면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소폭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관 교체 대상으로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이 거론됩니다. 산업부는 탈원전,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환경부는 4대 건과 관련해 이념이나 이권 카르텔 문제로 대통령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임 산업부 장관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의힘이 불법폭력시위단체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며 콕 집은 3개 단체입니다. 폭력시위 전력이 있으니 보조금을 안 주는 규정을 부활시켜서 막겠다는 겁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가 제지하는 경찰을 밀칩니다. 출근 시각 버스 전용 차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겠다며 정부 청사를 무단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불법폭력 시위를 조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거의 이 제왕입니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에 67%, 52건이 민노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를 포함한 불법 시위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사라진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시행령을 개정해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천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청이 요청해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현행법을 바꿔 경찰 재량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특위는 전국 불법 농성 천막 77개 가운데 22개가 민노총 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 후보지를 찾아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함께하는 검증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도 조사 범위에 넣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처음 양평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틀 또는 법 외에 우리 사회적인 틀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사과 없이 재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전문가 검증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들어와라.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끼리 토론해서. 원 장관은 오늘 주민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치 공세 탓에 백지화 선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는데 주민들의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민들은데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노선 변경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등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며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보기도 싫고 안전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이 국회에서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바뀌나 했더니 이후 70여일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정부가 직접 정당 현수막 문제를 주요 입법 과제로 지정하고 국회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앞 나무 줄기에 정당 현수막 노끈이 휘감겨 있습니다. 현수막은 떼어냈지만 노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주요 입법 과제로 지정해 국회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이 규제될 수 있도록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 소속 가릴 것 없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면은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회는 또다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개정안을 상정은 했지만 70여일이 지나도록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격돌로 지난 2달간 한 차례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방관 속에 정당 현수막 난립의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중징계 나왔어요. 뭘 조정 중일까요? 수위 조절 중입니다. 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 후에도 홍 시장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이 어제 징계 결정이 난 후에 홍 시장이 올린 글인데요. 네, 이 같은 글을 몇 번 수정을 하더라고요. 네, 처음엔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한 줄이었다가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했고요. 곧바로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의미심장해 보이네요. 3년 남았다. 네, 이 당원권 정지 10개월로 이 내년 총선에 당내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워졌죠. 네, 그러자 이 3년 7개월 뒤 대선을 암시한 겁니다.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지위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그걸 의식하고 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대선? 안 그러면 뜬금없이 3년을 왜 얘기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제목이 수위 조절 중? 무슨 수위를 조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도 많은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이 수위는 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과의 소통 창구 홈페이지에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분노한 지지자들에겐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신경 쓰냐며 다독거리기도 하고요.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성토에는 나로 모든 걸 덮을 수만 있다면이라며 피해갔습니다. 네. 수위 조절을 한다면 왜 하는 걸까요? 네, 당을 지나치게 비판했다가는 이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성을 확실하게 세워나갈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홍 시장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홍 시장 특성상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뭘 들고 있고요. 어촌 시그널, 저 두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을 돕자며 이 어촌 방문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를 향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민주당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서울 시민들이 바다로 많이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강요들을 대표해서 또 이 캠페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대립 중인 이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건 좀 의외네요. 네, 근데 이 챌린지는 이어가야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받아들일까요? 윤재욱 대표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기 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그걸 살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장관은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윤재 원내대표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 저거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박 원내대표가 어촌과 어민들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이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여당 의원이 챌린지 주자로 지목한 이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와 여수 지역구 김혜재 의원은 동참한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니까요. 여야가 함께하면 좋겠는데요. 어민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어민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방금 전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 붕장어를 직접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국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장마 끝났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극한 호우가 쏟아져서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폭염과 소나기가 공존하는 좀 기이한 날씨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화창하던 하늘에 갑자기 몰려든 비구름이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SNS에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는 시간당 7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구름이 급속하게 커졌다 줄어드는 상황이라 동별로도 강수량 편차가 큰 초국지성 소나기입니다. 어제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여기저기에 소나기 구름이 급속히 형성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소나기 구름은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에서 올라온 뜨겁고 습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집니다. 폭염특보가 내릴 정도로 무더운 여름엔 상하층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하층에서 시작된 상승기류가 더 강해져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됩니다. 여름철에는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그 많던 수증기가 비로 다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국지성 폭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을 비롯해 여러 기상 요소가 영향을 주는 통상 8월 초부터는 2차 우기가 시작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은 1차 우기에 해당하는 장마가 끝난 뒤 잠시 공백기를 거쳐 다시 강수량이 늘어나는 2차 우기가 시작됩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일철입니다.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이 사고 당일 112 신고를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사고 발생 전날 이번엔 119에 임시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신고가 이미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19는 구청에 확인하라고만 하고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충북 119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재해 예방 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은 신고자는 불어난 강물 때문에 임시 제방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각 공사 구간 밑에 임시로 흙을 쌓아두었는데 차 수막도 없다며 불어나는 강물이 이미 쌓은 흙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합니다. 또 제방이 허물어지면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된다. 오송 일대가 물난리 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합니다. 신고자의 경고에 119 상황실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할 것 같다며 답하지만 폭우로 출동이 많아 예방 차원으로 갈 만한 인력은 없다고 답합니다. 다른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줄 수 있냐고 신고자는 다시 물었고 소방 측은 구청 등에 전화해보라고 안내합니다. 신고자는 체념한 듯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물 들어오면 물 맞줘라며 수고하라는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 신고 14시간 뒤 임시 제방은 무너졌고 궁평 2 지하차도는 완전히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 피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당시에 긴급한 상황, 좀 인명구조가 필요한 상황, 그거를 저희가 접부받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같은 신고는 종결 처리됐고 상부로 보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침수 사고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 3단계를 발령했지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책임자들은 규정을 어기고 퇴근한 사실도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하는 걸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교사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따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에 더 이상 시달리거나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50% 이상이 학부모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폭언과 폭행 그런 것들에 좀 멀리하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좀 온라인이나 좀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민원을 받는다면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폭언 폭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당초 민원 전담 교사를 두는 걸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한 사람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온라인 창구 접수로 바꿨습니다. 학부모와 상담 등은 별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업무 이외 시간이나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의 통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아동학대와 학부모 신고 등 교권 침해 전반에 대해 교사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신고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학교장은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권 침해 조사 사항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었다며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 소아과가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살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부모가 진료 거부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돌연 폐업했습니다. 이에 의사회는 해당 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유원 입구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 위원을 혼자 찾았던 9살 어린이에게 부모와 함께 오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의 부모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직장에 있어 갈 수 없다고 했더니 아이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며 진료 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직후 해당 의원에는 문을 닫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14세 이하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는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기에 찬 민원에 회의가 들어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심경도 담겼습니다. 이 신도시 지역에는 해당 의원을 포함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2곳뿐입니다. 폐원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대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극성 보호자들이 공격을 방치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아청소년과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대다수 선량한 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고발할 방침입니다. 해당 부모는 민원을 취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의 범행 전 검색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입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조 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홍콩의 쇼핑몰. 30대 남성이 갑자기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친구도 흉기로 찌릅니다. 20대 여성 2명이 숨지면서 홍콩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쇼핑몰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범행 한 달여 전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했습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이었고 범행 10분 전 흉기를 사거나 훔친 점, 흉기의 종류와 크기 등이 신림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조선은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비용, 탈출 등도 검색했습니다. 감형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 주장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조선은 경찰에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신병 치료 전력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데 이어 여러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조선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계획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에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라며 경찰과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4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추락 위험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됐지만 경찰 설득에 남성은 걸어 나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비친 50대 남성. 고개를 내젓고 창밖으로 소리를 칩니다. 주변에는 경찰이 설치한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구급대원까지 배치됐습니다.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5시 20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60대 남성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그 직후 흉기를 휘두른 50대 가해 남성도 특정했습니다. 지인 사이인 2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까지 휘두른 겁니다. 아는 사람이냐, 말 같은 말 하는 사람, 큰 소리 집어서 하는 소리 잠깐 들었다. 하지만 빌라 3층 원룸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남성은 경찰에게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은 4시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설득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술이 지금 취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는 사이라고 그래요.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경찰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차량 정비업체에서 둔기로 유리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출입문 밖에서 둔기로 보안 시스템을 내리칩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도 유리 출입문을 둔기로 깨버립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50대 남성이 차량 정비업체를 찾아 둔기를 들고 대낮에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곳에 도착하기 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누구 하나 죽이고 싶은데
나 지금 망치도 들고 있는데. 경찰은 긴급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남성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전파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하면서 13km를 뒤쫓았습니다.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위치 조회한다. 그쪽만 내려가 보세요. GPS가 바뀌었습니다. 둔기를 구입한 남성은 택시를 타고 차량 정비업체로 향하던 중 경찰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GPS 위치값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북부서 112 상황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신고 13분 만에 차량 정비업체에 도착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자신의 화물차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2년 전에 니코틴 원액을 먹여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아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살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김정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2년 전 한 남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아내였는데 전자담배에 넣는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몰래 먹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흰 죽과 미숫가루에 한 차례 니코틴을 넣어 마시게 했고 그래도 남편이 죽지 않자 다음 날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마시게 했단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이 3차례 니코틴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음식에 니코틴을 탄 건 입증이 안 됐다며 마지막 니코틴이 들어간 찬물만 인정해 살인죄로 1심 징역 30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재판 내내 니코틴을 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살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물컵의 찬물은 3분의 2가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치사량만큼 마셨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원래 2심은 아내가 내연남이 있었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들통나 이혼을 언급하며 부부싸움 한 것을 살해 동기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살인 동기가 됐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형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1억 원이었습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줘서 저출산을 해결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하면 돈부터 떠오르는 현실. 부모 도움 없는 결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쓰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이에 정부가 결혼 장려책으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모는 10년간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더해지면 1인당 1억 5천만 원. 신랑 신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 비용, 혼수비, 축의금 등 용도별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장려하고 혼인한 가정에 대한 어떤 좀 편의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합리적인가? 저희들은 거기에서도 과감하게 이제 용도도 풀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 징여분에 대해 결혼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결혼을 오래 하더라도 증여는 내년에 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건 좀 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었다며 물가와 소득 수준이 오른 것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대출 금리가 조금 내리나 했더니 요즘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오늘 0.25%포인트 또 올리면서
우리 은행들 대출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시장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연 4%대로 올라섰고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코픽스는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들이 오르면서 연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라지고 최고금리는 연 7%대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영끌 쪽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7%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초쯤에는 거의 2배에 육박을 했고요. 미 연준은 9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근원 물가가 4%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9월에 금리 올린다고 봐야 돼요. 하반기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지금 잠재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이에 더해 은행들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비용이 증가한 만큼 대출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이 접었다 펴는 폴더블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점유율 82% 압도적인 강자지만 전 세계 제조사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폰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1분기 폴더블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4%가 늘었습니다. 폴더블폰 세계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원조임을 부각하며 차세대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Each one redefines what is possible with a smartphone. 새로운 갤럭시 Z5 시리즈는 폴더블폰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접히는 부분의 주름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상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 5는 외부 화면을 2배로 키워 폰을 접은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영상 시청까지 가능합니다. In the past, it was like a really small screen in the front, and now it's bigger. So for the notifications and taking pictures. 삼성전자가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 82%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모토로라도 앞다퉈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최근 특허를 받아 향후 롤러블 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공개한 갤럭시 Z5의 판매 성적이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 시점도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겼는데 반도체 부진을 스마트폰 실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45층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붕괴됐습니다. 6명이 다쳤는데 출근 시간을 앞둔 시간이라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 45층 높이의 대형 크레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붙은 크레인 윗부분이 뚝 끊기고 맞은편 건물을 강타합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와 크레인 일부는 도로 위에 떨어지고 시민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7시 25분쯤 뉴욕 맨해튼 10번가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크레인 붕괴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시민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 our fire units responded to the scene, we had a collapse. The top part of the crane, the boom, and a 16-ton load crashed to the ground. 불이 붙기 직전 크레인은 16톤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As you see from the debris on the street,
this could have been much worse. We are extremely fortunate, number one, that we were not during the busy time of the day. 뉴욕시는 사고 인근 지역을 통제하고 소방 인력 200명을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 엔진 부분에 처음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비 인형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면서 현실 속 바비 인형의 인기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바비 인형 애호가들은 직접 바비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실 세계로 나온 바비 인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비 인형 애호가들 마음에 불을 댕겼습니다. 바비의 상징 분홍색으로 꾸며진 카페입니다. 이 바비 열풍으로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인증샷을 찍으러 온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입니다. 바비면 핑크니까 그 옷을 맞춰 입고 하는 어제 패션쇼를 한번 했습니다. 분홍색 옷을 맞춰 입은 뒤 사진을 찍고 바비 인형에 둘러싸여 디저트도 먹습니다. I think every girl loves Barbie and everyone grew up how do I say it, like playing with Barbie. 어린아이부터 나처럼 나이 든 사람도 또 외국 친구들도 많이 오는 공간인 걸 보고 바비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글로벌하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외국도 바비 열풍입니다. 미국에선 바비 집을 현실에 구현한 숙소가 등장해 바비 매니아들을 유혹합니다. 브라질에선 핑크색 햄버거가 출시됐습니다. 한땐 아이들에게 고정된 미적 기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다양한 피부색에 체형이 큰 바비 인형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보청기를 끼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목소리를 담은 영화 바비는 개봉 첫 주 전 세계에서 우리 돈 약 4,3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남 대부분 지역과 강원 동해안, 그 밖의 내륙 지역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운전하신다면 시야 확보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날 텐데요. 내일 오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오늘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 부릅니다. 매년 대대적으로 기념하며 6.25 전쟁에서 북한이 이겼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반면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6.25는 알아도 전쟁이 끝난 7.27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국가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피로써 승리한 날입니다. 기억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경제 12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유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7.27 감사와 기억의 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